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 아버지 하나 쓰러졌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시어머니의 독설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생사를 오가는데 이 여자는 동서 생일 파티가 망쳐질까봐 화를 내고 있었죠. 어차피 거기 가봤자 뭐하게.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라도 한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5년간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동서보다 못한 며느리인 건 알았지만 제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죽어가다니. 말 함부로 하지 마.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결심했죠. 이 악마 같은 여자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리고 2년 후,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도와줘. 그때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동서의 비밀을 모두 터뜨렸죠. 2천만 원짜리라던 밍크코트의 진실, 그리고 녹음된 동서의 독설까지. 과연 시어머니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 충격적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진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한결같았어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박영수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택시 운전대를 잡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피곤한 발걸음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 아버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촉망받는 권투 선수였어요. 큰 키에 다부진 체격, 날렵한 움직임까지 갖춘 그는 링 위에서 누구보다 빛났죠. 하지만 첫째 딸 수진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권투 글러브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대를 잡았죠. 우리 똥강아지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진과 동생 민지는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아버지의 손에는 어김없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통달기나 떡볶이, 아니면 호떡이라도 꼭 무언가를 사오셨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사오셨어요? 민지가 까치발을 들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들어보였죠. 짜잔! 우리 공주들이 좋아하는 양념치킨이지. 수지는 그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느라 굳은 아버지의 손이 닭다리를 하나하나 뜯어주던 모습을요. 기름기가 묻은 손가락으로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 김정희 씨는 달랐습니다. 가난이 그녀를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월급날이 가까워질수록 온 집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휴, 이놈의 찌든 냄새. 지겨워 죽겠네? 지겨워 죽겠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택시에서 배어나오는 담배 냄새와 각종 냄새를 견디지 못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도 계속 투덜거렸죠. 다들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살 때 나만 이 고생이야. 내가 뭐 하려고 결혼했나 몰라. 수진과 민지는 그런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학교 준비물이라도 사야 할 때면 며칠을 고민했어요. 돈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엄마, 내일까지 미술 도구를 사야 하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넌 돈 달라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르니? 엄마가 돈 찍어내는 기계야? 돈은 네 아빠한테 달라고 해. 나한테는 돈. 자식이라고 낳아봤자 돈 나오는 ATM으로만 아는구나. 물론 수진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짠돌이셨거든요. 매일 저녁 어머니에게 가계부를 쓰게 하고 그걸 하나하나 검사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죠. 여보, 또 안마트 갔어? 거긴 비싸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길 건너서 조금만 걸어가면 시장 할인마트 있는데.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이렇게 더운데 장 보러 그 먼 데까지 가라고요? 내가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운전하는 거 몰라?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좀 아끼고 살면 좋잖아. 그런 일상적인 다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외삼촌이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큰오빠였던 외삼촌은 의류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었죠. 항상 멋진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얘들아, 삼촌이다. 우리 예쁜 조카들 잘 있었니? 외삼촌은 명절이면 어김없이 두툼한 용돈 봉투를 쥐어주셨죠. 그리고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옷차림부터 신경 써야 한단다. 그게 첫인상이거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지저분하면 아무도 안 봐줘. 그날도 외삼촌은 화려한 차림으로 왔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어머니와 외삼촌은 안방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죠. 수지는 문 밖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희야, 오빠가 정말 급한데 2달만, 딱 2달만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지만 외삼촌의 요구는 점점 커졌죠.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서 외삼촌에게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버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큰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죠. 여보, 이 돈 어디에 쓴 거야? 형님한테 보낸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그게 오빠가 2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우리 오빠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자까지 쳐서 준다니까. 하지만 외삼촌은 약속한 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나중에 아예 연락이 두절됐죠. 아버지가 그토록 아껴 모은 돈,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우리 딸들아, 내년엔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너희들 방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아버지가 늘 하시던 그 말이 이제는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의 싸움은 날로 심해졌고 수진과 민지는 이불 속에 숨어 울음을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겠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가 맨날 사글세방만 전전하다가 드디어 집다운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수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늘 든든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외삼촌의 사업은 결국 부도가 났고 어머니가 빌려준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충격은 가족 모두를 뒤흔들어 놓았죠. 그리고 6월 16일, 막 더위가 시작되던 평범한 오후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수지는 방 안에 노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내 딸 수진아 민지야, 이 못난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는 더 이상 너희 아빠와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 아빠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려와.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두고 가는 걸 용서해라. 아빠 말 잘 듣고 지내. 서랍장 위에 5만 원 두고 가니까 너희들이 맛있는 거 사 먹어. 부지 못난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마. 수지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정말로 떠났다는 게. 아버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외가에도 가보고 어머니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모두 모른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외할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강서방, 이제 그만 좀 해. 내 딸 지난달에 재혼했으니까 더는 찾지 마. 아버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만 있던 아버지가 수진과 민지를 불러 앉혔죠. 아빠가 너희 엄마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아빠에게 남은 건 너희뿐이야. 그날부터 아버지는 달라졌어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으며 더 열심히 일하셨죠. 주말엔 딸들과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기도 하셨고요.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아버지는 낡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입학금을 보태주셨어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수진은 잘 알고 있었죠. 졸업식 날, 수진은 학사모를 아버지에게 씌워드리며 꼭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 학사모는 순전히 아빠 덕분이에요. 저 앞으로도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될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등을 토닥거려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진은 또다시 눈물이 났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수진은 무사히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수진아, 내 대학 선배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5급 공무원이고 성실하고 계획적이래.
처음 만난 강민호는 친구 말대로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죠. 저는 무작정 돈만 쫓는 삶은 싫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삶, 그건 제 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이어졌어요. 그는 약속 시간에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데이트 코스도 미리 계획해서 수진에게 알려주는 세심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수진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가족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다니. 저도 그런 가장이 되고 싶어요. 민호는 5급 공채에 합격한 엘리트였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의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라는 사실을 듣고도 더 존경한다는 표현을 자주 했죠. 수진 씨가 그렇게 바르고 당당한 사람이 된 건 다 아버님 덕분인 것 같아요. 꼭 한번 뵙고 싶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약간의 걱정과 함께 설렘을 안고 있었어요. 민호가 그동안 이야기해준 그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 같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셨어요. 원칙적이시긴 하지만 정이 많으신 분이죠. 어머니는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다 가족을 위해서예요. 상견례 당일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으셨는데 어색해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아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도 네 인생의 중요한 자리인데 엄마가 없어서 미안하구나.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아빠만 있어도 충분해요. 세상 누구보다 멋진 아빠가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잠시 후 민호와 그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민호의 아버지 강석준 씨는 단정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 최영숙 씨는 첫인상부터 차가워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수진과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최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따님이 참 예쁘시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안 오셨나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엄마와는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웠죠. 아, 그러시군요. 최영숙 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다시 물었죠.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택시 운전을 합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수지는 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최영숙 씨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요?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우리 집안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 말에 레스토랑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민호가 황급히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가족을 책임지셨는지 아시면 그래도 요즘은 다들 수준이 맞는 집안끼리 만나잖아. 우리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최영숙 씨는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죠. 수지는 테이블 밑으로 민호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직접 말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어떤 점을 걱정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세요.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으시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그 덕분에 저도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요. 최영숙 씨가 코웃음을 쳤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비록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전 언제나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강석준 씨가 크게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이야,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구나.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수진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사돈 어르신, 따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아내가 실례를 했네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석준 씨는 아내를 슬쩍 보며 말했죠. 여보, 내가 항상 말하지 않소?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인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오늘 보니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 기쁘오. 최영숙 씨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대놓고 자신을 나무라니 자존심이 상했겠죠. 하지만 그녀도 남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비록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 후로 식사는 무난하게 진행됐어요. 강석준 씨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고 최영숙 씨도 마지못해 대화에 참여했죠. 하지만 수지는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민호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 평소엔 그렇게 심한 분이 아닌데. 괜찮아요.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경계하실 수도 있죠. 아버님이 좋은 분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정말 대단했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 나도 놀랐는걸? 역시 내가 반한 사람답더라.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약속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오늘 제가 너무 나댔나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너무 대들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아빠는 정말 고마웠어. 사실 좀 주눅 들었었거든. 근데 네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힘이 났어. 아버지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잘 지내야 하는데 아빠 때문에 네가 고생할까 봐 걱정이구나. 아빠, 정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리고 민호 씨도 좋은 사람이고 시아버님도 좋으신 분 같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수진도 내심 걱정이 되긴 했어요. 최영숙 씨의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민호가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 집에서 신혼집 마련하는데 6천만 원 정도 보태준다고 하셨어. 너희 집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거든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당연하지. 절대 무리하지 마. 우리가 모은 돈도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했죠. 3천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빠, 그거 아빠가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딸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사돈댁에서 6천만 원이나 내신다는데 나도 체면이 있지.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사실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게 내 한계구나. 미안하다. 아빠, 뭐가 미안해요? 이것도 너무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아껴 모으신 돈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도 정했죠. 하지만 최영숙 씨는 만날 때마다 은근히 시집 쪽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예단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요즘은 안 하는 추세고 또 부담되실 것 같아서요. 신혼여행은 우리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돈댁 형편도 있으실 테고. 그럴 때마다 수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아빠도 건강하세요. 이제 혼자 계실 텐데 자주 찾아뵐게요. 버진 로드를 걸으며 수지는 눈물을 참느라 했었어요.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걸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시작됐어요. 민호는 약속대로 수진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시어머니 최영숙 씨도 겉으로는 며느리를 나쁘지 않게 대해주었죠. 물론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과 남편 자랑은 빼놓지 않았지만요. 우리 민호가 이번에 승진 심사에서 1등을 했대.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뭐. 어디 가서 우리 집안 얘기 나오면 빠짐없이 다 말해야 해. 시아버지가 어떤 자리까지 가셨는지, 네 남편이 얼마나 촉망받는지. 알겠지? 시어머니는 공무원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수진도 남편이 자랑스러웠기에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시동생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형수님, 여기 제 여자친구 한소영이에요. 곧 결혼할 사람이니까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한소영은 첫인상부터 차가워 보였어요. 인사를 받아도 간신히 고개만 까딱하고 말수도 적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소영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어머, 정말 고운 아가씨네. 어디 사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소영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은 강남이고요. 어머, 그럼 좋은 집안 아가씨구나.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S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소영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둘째 며느리 될 아가씨가 너무 훌륭해.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이 정도면 100점 아니야? 500점이지? 그렇게 몇 개월 후 민수와 소영이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수진의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명절날이었어요. 수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지만 소영은 3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죠. 어머, 형님 벌써 다 하셨네요. 제가 올 필요도 없었겠어요. 동서, 오늘 제사인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늦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소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운전하고 오느라 좀 피곤해서요. 어머님, 저 머리가 아픈데 좀 쉬어도 될까요? 아이고, 그래. 둘째야, 방에 가서 쉬어. 언니가 혼자 하면 되지. 뭘 그래. 시어머니는 소영을 극진히 챙겼어요. 수진이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소영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어머님, 이번에 명품백 새로 나온 거 보셨어요? 저 그거 사려고 예약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머, 그래? 얼마짜리야? 한 80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오래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러다가 슬쩍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죠. 우리 큰며느리는 너무 알뜰해서 탈이야. 좀 쓸 줄도 알아야 하는데. 남자들이 아내가 너무 촌스러우면 창피한다고. 수진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대꾸했다가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의 차별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은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릴 때부터 발레도 하고 피아노도 배웠대. 그 집안 사모님의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는 뭘 배우고 자랐더라? 학원은 다녀본 적 있어?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우리 민호가 장가를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에휴. 그때마다 민호는 어머니를 나무랐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더 화가 났던 건 소영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얌전한 척 하면서도 둘만 있을 때는 수진을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형님, 그 옷도 입으셨네요? 볼 때마다 그 옷만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형님은 피부 관리 안 하세요? 요즘은 다들 하던데. 아, 시간이 없으신가?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수지는 한 달 전부터 용돈을 아껴서 50만 원을 준비했죠. 적은 돈이지만 정성을 담아 봉투에 넣었어요. 생신 당일 수진이 먼저 도착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작은 마음이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수진이 봉투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받았어요. 응, 고맙다. 근데 너는 나한테 밥도 못 사주고 돈만 주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요. 소영이 백에서 꺼낸 건 고급스러운 밍크 코트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 이게 뭐니? 밍크 코트예요. 어머님 친구분들 다 이런 거 하나씩은 입고 다니신다면서요? 이거 2천만 원짜리예요. 제가 발품 팔아서 어렵게 구했어요. 시어머니는 감격해서 소영을 꼭 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이런 걸 어떻게 준비했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머님께 드리는 건데 아깝겠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그만이죠.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2천만 원짜리 코트치고는 뭔가. 그때 문득 외삼촌의 말이 떠올랐어요. 밍크는 만졌을 때 결이 일정하고 부드러워야 좋은 거야. 반짝인다고 다 비싼 게 아니야. 수지는 슬쩍 코트를 살펴봤어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자세히 보니 2천만 원짜리 같지는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호기심에 그 브랜드를 검색해봤더니 수진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 코트는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였죠. 소영이 가격을 10배나 부풀려서 말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브랜드를 모르시니까 속인 거구나. 수지는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영의 치사함에 실망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속이다니.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겨울 내내 그 코트만 입고 다녔어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랑했죠. 이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사준 거야. 2천만 원짜리래. 요즘 며느리 중에 이런 거 사주는 애가 어디 있겠어? 시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그 털코트 좀 그만 입고 다녀. 당신 덩치에 그거 입으면 곰 같아.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래?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하지만 시어머니의 코트 사랑은 식을 줄 몰랐어요. 어디를 가든 그 코트를 입고 다니며 둘째 며느리 자랑을 했죠. 그럴 때마다 수지는 혼자 씁쓸하게 웃었어요. 2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이라고 속여도 그렇게 좋으신가 싶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소영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자신을 험담하는 게 들렸죠.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큰 며느리가 좀 그렇죠? 옷도 맨날 그것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내가 첫 만남부터 알아봤어. 인상이 영별로더라고. 신경도 인색하고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서 용돈은 쥐꼬리만큼만 드리고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더 드릴 텐데. 수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연스럽게 TV 소리를 크게 틀고 혼잣말을 했죠. 와, 요즘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차별하고 동서끼리 험담하고 작가 상상력이 대단하다. 현실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겠지? 그러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이 입을 다물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죠. 민호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수진에게 말했죠.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시네. 괜찮아. 나도 이제 익숙해졌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게. 그래도 다음 명절엔 처가에 먼저 가자. 아버님도 손주들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민호는 늘 수진의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소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으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어요. 수지는 참고 또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마음속에는 서서히 응어리가 쌓여가고 있었죠. 시간은 흘러 수진이 시집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이도 둘이나 낳았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별과 동서의 무시는 여전했고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막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온 참이었죠. 그때 여동생 민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언니 빨리 와. 수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급히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평소에 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던 아버지였지만 늘 건강해 보이셨기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지금 간다고? 수지는 그 반응에 당황했지만 다시 설명했죠. 네,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지금 응급실에 계시고. 아니,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떡하고? 오늘 소영이 생일이라서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잖아.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동서 생일 파티를 걱정하고 있다니. 어머님,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의식도 없으시대요. 거기 네 동생도 있다면서? 굳이 네가 지금 달려가야 해? 저녁 먹고 가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수진이 별것도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떤다는 듯 했어요. 수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동서 생일 파티보다 아버지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아니, 이거 몇 주 전부터 예약한 건데 네가 갑자기 빠지면 어떡하니? 정말 경우가 없구나. 아무리 급해도 이런 좋은 날에. 그 순간 수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어머님이 방금 하신 말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님 마음이 어떤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동서 생일 잘 챙겨주세요. 저는 제 아버지한테 가볼게요. 야, 너 지금?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수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앞으로 시댁에는 발들이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한 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수지는 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호가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오로지 아버지 생각뿐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이 민지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언니, 아빠가 수술실에 들어가셨어. 괜찮아. 아빠는 강한 분이야. 분명 이겨내실 거야. 수지는 동생을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자신도 눈물이 났어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했죠.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났죠. 평생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때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버님은 어떠셔? 수술은 잘 끝났어. 이제 회복만 하면 돼. 민호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한테 상황 설명하느라. 됐어. 지금은 아버지만 생각할래.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도 돌아왔지만 왼쪽 팔다리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있었죠. 재활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은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더 이상 택시 운전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프신 데는 없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내가. 너희들 고생시키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그동안 저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아빠 모실 차례예요. 그 후로 수진은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돕고 식사도 챙겨드렸죠. 민호도 퇴근 후면 어김없이 병원에 와서 장인어른을 돌봤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제가 어른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고맙네. 자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가족인데 당연하죠.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저랑 등산도 가야죠. 민호의 지극한 정성에 아버지도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으시며 회복에 전념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이 받지 않은 이 민호에게 전화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죠. 너희 와이프가 대체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그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는데 동서생일 파티나 걱정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가족 약속이 먼저 있었는데 지켜야지. 병원엔 동생도 있다면서?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뭘 이해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말이 되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이 예의 없다며 비난했죠. 한편 시어머니는 소영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큰며느리가 나한테 대들고 연락도 안 해. 너라도 좀 말해봐라. 하지만 소영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어머님, 저도 바빠서요. 형님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사실 소영도 시어머니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는 게 좋았지만 너무 자주 연락하고 간섭하니 지겨웠던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외면당하자 당황했어요. 특히 그렇게 아끼던 소영마저 차갑게 대한 이 충격이 컸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시댁과의 연락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나오는 정도였죠.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아버지가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였죠. 뇌졸중이래.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남편을 위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는 민수만 있고 소영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큰며느리, 네가 왔구나. 우리 영감이 쓰러졌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수진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여자일 뿐이었죠. 잠시 후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언어장애나 보행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며칠 후 시아버지가 깨어났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했죠.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수진을 따로 불렀어요. 큰며느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은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수진을 병원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말을 꺼냈죠. 네 시아버지 좀 돌봐줄 수 없겠니? 수진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은 이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시아버지가 깨어나자마자 너만 찾더라. 말이 어눌해서 잘 못 알아듣겠지만 큰며느리,
큰며느리 하면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죠. 2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시어머니가 보였던 태도가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돌봐요? 어머님이 아내시니까 당연히. 나하고는 평생 남남같이 살았어. 네 시아버지는 날 사랑한 적이 없어. 그저 아들들 엄마로만 봤지. 시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남편과의 관계가 사실은 껍데기뿐이었다니. 어머님, 특히 내가 그 밍크코트 입고 다닐 때부터는 아예 말도 안 했어. 창피하다면서 같이 다니기도 싫다고. 그때 갑자기 소영이 나타났어요. 며칠 만에 나타난 그녀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소영을 보자 갑자기 험악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네가 그동안 날 속였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밍크코트 말이야.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200만 원짜리더라.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변명했죠. 어머님, 그게 제가 세일 기간에 산 거라서. 세일에도 10분의 1로 떨어지진 않아. 네가 날 속인 거잖아. 두 사람이 복도에서 언성을 높이자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병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네가 뒤에서 날 얼마나 비웃었을까. 어쩐지 명절 때마다 전화 안 받더라니. 어머님도 참.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소영은 어느새 말을 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거였죠. 뭐?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니? 아니, 제가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200만 원도 감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은 50만 원 주셨잖아요. 그 말에 수진이 나섰어요. 동서, 그건 어머님을 속인 거잖아. 가격을 10배나 부풀려서 말하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형님은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사셨어요?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니면서. 그때였어요. 수진이 품고 있던 폭탄을 터뜨렸죠. 그런데 동서는 시어머니 뒤에서 험담하는 거 즐거웠어? 뭐라고요? 명절 때 통화하면서 늙은 노인네가 밥만 축낸다고 했잖아. 밥 한 그릇 먹고도 간식 찾는다고 욕했지? 내가 다 들었어. 녹음도 해뒀고.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뭐라고? 둘째가 그런 말을? 어머님,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동서가 뒤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소영은 더듬거리며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오해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둘째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뒤에서 비웃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였죠.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소영에게 소리쳤어요. 소영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복도에는 시어머니와 수진만 남았죠.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 아버지 쓰러졌을 때도 그렇고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너무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의사표현은 가능했죠. 그런데 정말로 시어머니 말대로 수진을 자주 찾았어요. 며느리, 고마워. 시아버지는 수진이 병문안을 올 때마다 반가워했어요. 오히려 아내인 시어머니에게는 시큰둥했죠.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좋아. 네가 와주니 좋아. 시아버지는 어눌한 말로 수진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차별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이해한다고 했죠.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님, 괜찮아요. 지난 일이에요. 그 후로 시아버지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소영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었고 민수도 아내 편을 들며 어머니를 외면했죠.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고요. 내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날 내치는 거야? 시어머니가 울며 호소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들한테 한 짓 생각해봐. 자업자득이야. 시아버지는 통장과 카드를 모두 회수했어요.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달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최소한만 주었죠.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절망한 시어머니는 수진을 찾아왔어요. 큰며느리야, 제발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는 힘들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면서 제 아버지 쓰러졌을 때는 왜 그러셨어요? 동서 생일이 더 중요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거였죠. 시간이 흘러 양가 아버지들은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수진과 민호는 두 분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병원과 요양원을 오갔죠. 사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수진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시아버지도 어눌하지만 대답했죠. 그러게요, 우리. 복 받았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해주니. 정말 그래요. 우리 딸이 고생이 많은데 사위가 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죠. 두 어른은 서로를 위로하며 평화롭게 지냈어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죠. 어느 날 수진이 두 아버지께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아버님들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충분해. 네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수진의 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그거면 충분하죠. 수진은 두 어른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돈도 체면도 아닌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편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민호가 생활비를 보태주긴 했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시어머니는 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수지는 가끔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죠. 하지만 용서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민호가 물었을 때 수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버지들 잘 모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 그래, 맞아. 두 분 건강하실 때 최대한 잘해드리자. 수진과 민호는 오늘도 두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들어왔어요. 수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곁에는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빠, 오늘은 좋아하시는 갈비탕 끓여왔어요. 어머, 우리 딸 고생했네. 시아버지 것도 있지? 당연하죠. 두 분 목 다 준비했어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꺼냈어요. 두 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